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네, 새 프로그램이죠. 예, 김성광입니다.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제작하고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여기서 연구조교입니다. 그래서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프로그램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인류세 연구센터는 뭐고 또 연구조교는 뭘 하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인류세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새 지질 시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방사능 물질, 콘크리트 등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해 지구가 손상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말하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환경파괴와 대규모 멸종, 산업고도화와 불평등 심화, 이것들이 인류세의 대표적인 문제 징후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는 다학제적 관점으로 인류세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세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훌륭한 연구자 선생님들의 연구를 돕는 연구조교입니다. 오늘 첫 방송 코너에는 여기 인류세 연구센터 연구자 한 분을 모시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인류세 오늘 코너에서는요, 인류세 연구센터의 시선으로 인류세 관련 최근 소식을 전하고 관련 연구 상황과 그 결과 등을 전달합니다. 지금 이 코너를 위해서 박선아 선생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아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포스닥. 네. 네.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스닥이요? 어떻게 인류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인류세에 대해서 네. 제가 관심을 들어와서 가지게 되었죠. 아, 오시기 전에는 관심이 없으셨군요. 네, 뭐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네. 네, 그렇죠. 아, 네. 청취자들이 들으면 조금 깜짝 놀라실까요?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직원이 원래 그렇죠, 뭐. 네, 연구조교로서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지만 제가 연구를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4월 18일이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석탄 탄소 중립 워크숍 여기 센터에서 진행됐는데,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어떤 이유로 석탄 탄소 중립 워크숍을 열고 또 그 내용으로 화석 에너지 관련 문제를 다루는지 청취자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류세가 앞서서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그 지질 시대에 남기는 그런 거대한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게 기후 위기이고 또 기후 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75%가 뭐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그냥 감각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화석 에너지를 뭐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이어서 한번 좀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기획이었습니다. 네. 인류세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인류세 연구센터에 오면서 인류세에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해박하고 흔히 말하는 척척박사 같다는 느낌입니다. 박사는 그쵸. 네. 박사의 그 직업입니다. 그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인류세에 관심 없었어도 이 네. 석탄이라든지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꾸준히 공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앞으로 인류세 오늘이란 코너의 고정 출연자로서 와우. 네, 지금 하셨죠? 네. 저도 아까 결정했습니다. 놀랍네요. 네, 역시. 좀 출연자의 그런 내용을 좀 들으면 앞으로 청취자들이 아, 이런 상황에서 인류세 오늘 코너를 담당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마 그냥 대중으로 알려진 사실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야 해.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많이 알려지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인류세를 결합했을 때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탄소 중립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한 나라의 탄소 중립도 어렵고 정말 이 지구가 1.5도씨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걸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더 얹어서 혹은 이 문제가 좀 어디에 배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훨씬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좀 그런 단초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인류세라는 키워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물질적으로 접근한다거나 뭐 사회의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거나 사회의 취약한 곳에서 다시 바라본다거나 이런 다른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번 워크숍 주제가 인류세 시대의 석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의 전환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이해하고 정책적으로나 관리적으로 접근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기획과 관련해서 그 의도와 시사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네. 일단은 그 발단은 뭐 그냥 개인적인 발단일 수도 있는데 원래 시작은 이제 재생에너지였어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뭐 첫 발단이었는데 막상 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보니까 뭐 꼭 비용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걸림돌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어색하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거랑 자주 충돌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생에너지에서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확대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것을 폐지하는 거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래서 그 질문이 뒤집어진 거죠. 재생에너지에 관한 질문에서 한번 석탄으로 가보자. 우리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전환을 했나? 왜냐하면 석탄도 원래 인류가 처음부터 떼던 것이 아니고 18세기의 산업혁명과 물론 그전에도 쓰긴 했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석탄이라는 것을 마구 떼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뭐 그전에는 어땠는지 뭐 그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게 정책적 접근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정책적 접근은 항상 아주 단기간으로 이거를 하면 돼. 우린 했어. 우린 할 거야. 이런 항상 한쪽만을 바라봐요. 앞으로 가면은 마치 해결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지금 몇 년만 돌아봐도 거의 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길게 보면은 뭐 파리 협약 이후로도 계속 석탄은 늘었고 뭐 사실은 그렇게 약속한 밝은 미래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도 한번 거꾸로 가보는 거 아닐까요? 네. 오늘 이제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오늘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석탄 발전소 역사와 관련해서 정대훈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셨고 또 최근에 에너지 전환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와 관련해서 한재각 박사님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좀 이따가 인터뷰에서 그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연구가 있다. 네, 아까 워크숍에서 밝히셨어요. 청취자분들은 거기 없었으니까 좀 그 내용이 뭔지 주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탈석탄입니다. 탈석탄. 네, 혹시 우리 정부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조금 아는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2년마다 전력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발전 시설을 놓을지 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전기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까지는 이제 10차 전기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몇 년도에 무엇을 폐지할 건지가 꼼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탈석탄이 뭐 추상적인 게 아니고 지금 당장 2025년에는 뭐 태안에서 1, 2호기가 폐지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탈석탄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럼 왜 탈석탄 하면은 목표 달성한 거 아니냐 이거를 왜 연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탈석탄이 돼서 기존에 있던 땅에서 석탄 발전소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남은 땅은 누가 어떻게 다시 사용하게 되는 걸까? 이게 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어떤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이 폐지되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법률도 제대로 있지 않고 네. 석탄 발전소 때문에 엄청 많은 거기 회처리장에 석탄회라고 해서 이제 타고 남은 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럼 그것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약간 이렇게 넓은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구의 땅인 건지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이제 명료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명료하지 않은 틈을 타서 분명히 뭐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준비를 할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기존의 연구도 없었고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다시금 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전기본 그러니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사실상 석탄을 어떻게 석탄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런 정책적 관리적 접근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뭐 그거를 거꾸로 아닐까요? 그거를 약간 거꾸로 보는 것 같아요. 전기보는 우리가 석탄 이렇게 잘 퇴출하고 있고 우린 잘하고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고 있고 그거는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 이후에 남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우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 과정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연구가 이제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부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점유하고 있는 발전사가 계속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그럼 그 부지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다시 원래 그 사실은 화력발전소 우리나라가 있는 그 화력발전소 부지들 대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어촌 지역이었어요. 바다 근처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제 거기에 아주 커다란 이제 생태 변화가 일어난 건데 네. 그것을 생태를 복원하는 시나리오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이제 나눠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5월 9일 날 그래서 필드 트립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안으로 가는 거죠?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직. 네. 오늘 워크숍을 바탕으로 조금 그래서 고민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그 뒤에도 한자가 박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노동도 연결돼 있고 지역도 연결돼 있고 어떻게 보면 바다에 있는 말 못하는 생물들도 연결돼 있고 아주 재미있는 워크숍을 아무튼 했는데 이 워크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담아서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점들을 볼까 조금 정리해서 최종 그 장소는 선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전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충남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연구조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좀 대중에게 인류세가 무엇이고 또 대중의 참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좀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 워크숍, 그 필드 트립에 저희 청취자분들도 참여 가능할까요? 뭐 사전 신청을 하시면은 참여 네, 할 수 가능하다. 있도록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환영하실 어쩐지 버스를 엄청 큰 거를 예약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큰 거 하시지 하는데 그런 큰 그림이 네, 뭐 그건 지금 방금 제가 생각한 거라 네. 네, 센터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하는 걸로 하죠. 네, 그럴 수도 네.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앞서 몇 시간 전에 결정한 바와 같이 이제 인류세 오늘 이 코너를 맡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코너를 채워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혹시 궁금하세요? 연구 조교로서. 연구 조교로서 사실 이제 사심을 가득 채워서 얘기하자면 제 박사 논문에 도움이 될 만하게끔
이 선생님을 착취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방송으로서도 재밌어서 많은 청취자를 확보하는 거 이게 개인적인 사심인데 그게 저는 여기 인류세 연구센터의 그 목적 달성과도 굉장히 유관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네. 사실 저희는 약간- 뉴스로서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연구 중인 것들, 흥미로운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청취자들한테 관심을 좀 유발하고 인류세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유발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제 지금 이번 주에 제 관심사는 해상폭력이거든요. 네. 마침 제가 그저께 중국을 갔다 오고 가서 중국 사람들이랑 해상폭력 얘기를 좀 하고 중국어로요? 영어로요. 아, 네. 그리고 마침 그 전주에 미국 사람들이랑 해상폭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네.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뭐 해상폭력 맨날 우리 뭐 돈이 안 되네, 갈등이 있네, 뭐 그것도 저의 뭐 박사 논문 주제기는 했었지만 이게 좀 더 줌 아웃해서 보니까 이게 되게 다르게 읽힐 수도 있겠고 우리 지금은 안 풀리지만 어쩌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이번 주의 고민이거든요. 중국 연구조사 기행. 네, 그럼 그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인류세 오늘 코너 시간이 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오늘 여기서 이 얘기 아직 못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이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이 코너가 무슨 어떤 코너인가 궁금하다 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군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코너 소개를 잠깐 했죠. 인류세 연구센터의 시선으로 인류세 관련 최근 소식을 전하고 관련 연구 상황과 그 결과 등을 전달하는 코너인데 그래서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 출장기 전달해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엄청 청취자들이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 한마디. 네, 어쨌든 인류세에 관심이 있어서 네.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근데 꼭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막 딱 명확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세 자체는 명확하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랄까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아마 저도 뭐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뭐 그러니까 평소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염려를 하고 있군요. 네. 누군가 염려하고 있다.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네, 밝히며. 네, 인류세 청취자들이 인류세에 대해서 염려가 큰 것을 우려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부터 방송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류세 인터뷰. 이어서 저희는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박사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대전에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를 정대훈 박사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정대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직을 두고 있으나 지금은 연구는 안 하고 데모하러 다니고 있는 한재각입니다. 도대체 네. 어떤 데모를 하고 다니시길래 네. 그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지 궁금한데 네.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뭐 기후위기 너무 심각한데 앉아서 있을 수는 없어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이 기후학당도 쫓아다니면서 그만하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데모하고 이렇게 있으시다. 네, 이 인터뷰 저희 코너가 인류세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류세는 뭐뭐뭐다라고 문장을 완성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지 정 박사님부터. 인류세는 대멸종이다. 인류세는 대멸종이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어서 한재각 박사님. 네, 인류세는 무한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예, 굉장히 심오하고 네. 예, 저 같은 연구조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방금 석탄 탄소 중립 워크숍을 마쳤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석탄 관련 1960년 전력 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정대훈 박사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과 관련해서 한재각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차례로 어떤 내용인지 한 3분 정도 정 박사님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전력 산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어떻게 해서 주류적인 발전 형태가 될 수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작용했던 몇 가지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혹은 세계적인 구조의 문제들 혹은 경제적인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국면이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첫 번째로는 식민지기에 만들어졌던 수력 발전 위주의 그리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체제가 해방 직후에 분단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역적으로 화력 발전 위주로 편중된 38선 이남의 전력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 그 두 번째로는 해방 이후에 초래되었던 전력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화력 발전 시설을 위주로 거기에 대응하면서 또 한 번 화력 발전의 어떤 뭐랄까 경로 의존성이랄까요? 그런 게 좀 더 강조되었다는 점.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미국 원조 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화력 발전소를 위주로 해서 발전 능력을 단기간에 확충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오늘 저는 제가 이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화력 발전의 시작이 이 북한 지역에 있는 이북 지역에 있는 수력 발전과는 다르게 어떤 시작이 있었는지 좀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거를 워크숍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애초에 시작은 식민지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원래 수력 발전이란 거는 이제 특히 한반도엔 그 심한데 계절적으로 발전량의 편중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의 발전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그 부족한 발전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걸 보조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게 38선 이남의 발전소들인데요. 네, 화력 발전소였던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해방 이후에는 이제 지역적인 편중이 더 심해지면서 결국엔 38선 이남의 발전 체계가 화력 발전소 위주로 네.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좀 더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한재각 박사님, 네. 최근 이제 화력 발전소 중심으로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네. 들을 수 있을까요? 그 80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가 계속 증가를 했죠.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값싼 전력원이어서 증가를 해왔고, 근데 그게 기후위기 시대에는 문제적인 것이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니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면서 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충남, 경남 그리고 이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고용된 노동자 수가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위에서 이렇게 석탄 발전소를 하나씩 폐쇄할 때마다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한때는 산업 여군으로서 상당히 외지에 벽지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후 악당 돼버리는 이 사람 노동자들이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이 폐쇄된 이후에 자신들의 생존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생존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에서는 그냥 사실상 대책이 없는 셈입니다. LNG로 대체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되는 인원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또 LNG 발전소가 지금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삶의 기반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이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발전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일자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해왔던 지역사회의 세태를
사태를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류세 연구센터예요. 이 내용, 역사적으로 화력발전소가 38선 이남 지역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서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 이야기들이 인류세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인류세가 궁금해서 연구조교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가 인류세랑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 박사님부터. 글쎄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큰 규모의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은 많지 않아서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랄까요, 좀 일단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찾아오는 게 역사학의 기본적인 임무인 것 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처럼 이 석탄 화력 발전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경위가 뭔지를 찾는 게 사실 제 목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발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석탄 화력 발전 우위의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면 좋겠네요. 네. 역사를 통해서 인류세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상황상 지금 정대현 박사님께서 또 지금 방송을 중간에 좀 중단하고 좀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가 아까 그 워크숍에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면서 그 유권자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요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뭔가 유권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참고가 될 만한 좀 그런 이야기 하나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워크숍에서 사실 제가 했던 실언 중에 하나가 유권자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유권자라는 표현 자체의 얽매이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개별 객체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인류세 혹은 뭐 석탄 화력 발전을 추동했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값싸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더 거리감을 좀 두고 좀 또 다른 형태의 대항 논리 같은 게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씩 다 잊지 않고서는 이제 그런 뭐 과거로부터의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런 정도의 생각들을 우리 각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역사에서 찾아내고 싶은 것도 그런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논리를 어떻게 하면 거부할 수 있는지, 혹은 거부했던 사람들은 또 없는지, 네. 그런 게 찾아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조교 입장에서 박사 논문 쓰고 졸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일단 정대현 박사님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제 한재갑 박사님 남으셨는데요. 앞서서 기후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제가 이야기에는 기후국가가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국가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까 제 워크숍에서 즉흥적으로 뭐 만들어낸 건데 그 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가를 발전주의 국가, 발전 국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거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고 또 그 이 소위 자본이나 기업의 위에 서서 그걸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뭐 이런 식의 동아시아 발전국가 이런 맥락에서 발전국가를 얘기했다면 그게 우리의 지금 사회를 구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규정이란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가 발전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원들을 동원하고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기후위기라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이슈로 생존과 삶 자체를 바꾸는 이슈로 등장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기후국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기후국가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랬을 때 기후국가 중에 오늘 연결된 그 주제와 관련돼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 우리나라의 뭐 경제든 사회든 전반적인 필요한 전력을 대부분을 공급해 왔고 그 결과 지금 뭐 기후 위기에 한 일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 석탄 발전소를 버리고 온실가스가 배출하지 않는 다른 전력원으로 넘어가는 게 에너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국가의 역할들은 뭐가 돼야 될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초기에 발전 국가에서 국가가 사실 경제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뭐 기술도 도입하고 차관도 도입하고 그리고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전력 산업들을 직접 그 개발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후 시대에도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고 소유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기후국가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발전국가와 기후국가가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기후국가는 발전국가에 갖고 있는 이 독재랄까 비민주적인 어떤 속성들을 기후국가는 좀 탈피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방식의 것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의 좀 단서는 좀 달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중국이 뚝딱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다. 독재 국가이면서도 기후 국가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경계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뭐 그것만 보면 재생이를 엄청나게 증가시킨 그거와 봤을 때는 소위 그런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대해서 좀 높이 보는데 사실 동일하게 봐야 될 게 그거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석탄 발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핵 발전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경제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좋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더 이상 물질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되돌아 봐야 될 거고 그럴 때 국가가 그런 중국도 발전 국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늘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한 사회의 목표의 설정이 맞는 얘기냐 뿐만 아니라 또 독재라고 하는 방식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 허용돼야 되는 거냐. 사실 이거는 근데 중대한 도전 같은 거죠. 지금 인류세라고 할 만한 어떤 기후위기 시대 하는 상황에서 독재를 통해서라도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생태적인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소위 생태 파시즘이라고 할 만한 얘기로 흘러가기 쉬운 게 기후 문제 앞에 민주주의 없다. 그렇죠. 네. 네. 중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네.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저는 중국도 좀 그러한 사실만으로 중국을 좀 칭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큰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 국가 이게 굉장히 큰 얘기인데 앞서서 워크숍에서 한 노동자, 석탄 발전소 노동자의 이야기를 아주 미시적으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좀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게 그 사연 하나만 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컨대 한 20 몇 년 동안을 이 석탄 발전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 있죠. 근데 이 분이 석탄 발전소에 오래 일하면서 상당히 그 석탄 발전소가 그 외지에 있죠. 벽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주 환경도 좋지 않고 등등인데 그래도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 기여한다. 산업의 역군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후악당의 일원이 돼 있는 거죠.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에 일했다는 이유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다. 내가 갑자기 산업 역군에서 기후악당으로 변했다. 이런 거에 가슴 아팠다는 얘기하시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분이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후활동가들이 북극곰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에 대해 얘기하고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북극곰보다 못한 존재인 거냐 이런 얘기 하실 때 네. 물론 그분은 뭐 그렇죠 북극곰은 그래도 죽어도 되고 당연히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자신들의 생존, 삶, 지역사회의 삶 자체를 소고한 채 갑자기 북극곰이라는 거 하나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에 대한 좀 억울함,
뭐 불만 이런 것들을 토로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일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일하던 직장을 잃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밥벌이 수단을 잃는다는데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북극곰에 대한 대책만 이야기하는 게 네, 좀 그렇죠. 당사자들 네. 입장에서는 네. 화도 나고 그렇죠. 슬프기도 하고 그럴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 더 저희가 짚어볼 게 네네. 그 김용균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예, 앞서서 얘기했지만 본청, 그러니까 본사에서 전력 생산을 하는데 처음에 그 석탄을 이렇게 좀 수급하는 역할과 또 동시에 재가 남았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그 일은 이제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 그리고 외부 업체가 이제 와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그 비용을 자꾸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김용균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얘기랑도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부정의가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을 그래도 가장 값싸게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이 있을 때 그 비용을 어디서 줄일 거냐 했을 때 사실 더럽고 힘든 일들은 아웃소싱하고 협력업체한테 맡기고 또 협력체가 다시 2차 하청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가는 과정이고 거기서 비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니까 2인 1조로 할 일을 혼자 하다가 사고가 당하는 그게 김영균 사고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소비는 다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이 지역에서 그 석탄 발전소 운영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오염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기후 부정이 혹은 에너지 부정이라고 하는 일들이 변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기후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하는 순간에도 사실 그런 부정의는 작동하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정규직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비정규직, 뭐 1차, 2차 하청의 노동자들은 사실 일자리를 가장 먼저 잃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사회적 힘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정의가 또 반복될 거고 그래서 김용균 사고라는 것 자체가 다시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잠깐 이야기하면 다학제적 관점에서 그 인류세에 관련된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거를 좀 연구하는 기관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22대 국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제언을 하신다면? 글쎄요, 뭐 현재 대통령의 비판적인 어떤 것을 반영한 정권 심판론이 뭐 우세했다는 것 자체는 뭐 그나마 좀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기후 선거를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그걸로 선거를 임했던 한 정당이 있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석도 얻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 가장 기후 운동에 앞장서 있는 뭐 조천호 박사님 같은 분이 많은 표를 모지 못했다는 증자 보면 사실은 좀 참담함, 걱정거리도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이 총선은 저한테는 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분명 이야기를 다 풀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좀 하나 꼭 하고 가야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중대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사회 전체 그리고 개개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거의 폭풍 같은 이 순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슬프고 무섭고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감정들을 주위 사람들하고 잘 나누면 좋겠다. 서로 위로하면서 어쨌든 이 위기 시대에도 우리가 존엄하게 잘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존엄을 지킬 것인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재각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짧으면서도 짧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출연자 3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석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는요, 다학제 관점으로 인류세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세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인류세의 대표적인 문제직무와 관련해서 자연재난, 환경 파괴, 대규모 멸종, 산업 고도화, 불평등 등을 주제로 삼아서 방송을 제작해 보려 합니다. 아직은 파일럿이고요. 흥행에 성공하면 정규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이게 저희 방송 타이틀인데요. 첫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조교 김성왕이었습니다.